그 월급에 잠이 와? 자, 안녕하세요. 예, 그 월급에도 잠이 오게 하는 방송 머니솔TV 꼰대 김강주입니다. 네, 그 월급에 잠이 오기 위해서 열심히 방송하고 있는 뭉치 양승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요즘 뭐 월급과 관계없이 잠이 오는 계절이기도 합니다만, 네. 그래도 잠이 요즘 근데 또 반대로 잠이 이게 중곤증 같은 거죠. 예, 낮이나 밤이나 잠이 오는데 중곤증에 시달리다 보면 의외로 밤에 잠이 그렇지. 부족한 경우도 있어. 밤에 잠이 부족하다. 그러다 보면 아침이 또 피곤하지. 그렇지. 아침이 피곤하니까 또 또 자지. 낮에 또 자지. 그렇지. 그죠? 잠이 오니까 밤에 또 한 잔 먹게 되고. 그렇지. 근데 좀 저는 그래요. 이제 먹고 좀 써야지 내수 경기에 도움이 안 되겠습니까? 물론 나 힘들기 때문에 지갑을 닫아 놓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러니까 더 악순환이 되는 것 같아. 어때, 근데 권재 씨는? 이제 네. 그 용기 있는 결단, 이게 사실은 용기는 한 사람만 있으면 되거든. 한 사람만 있으면 그 사람들 다 보니 그 사람들 다 따라하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누구나 다 같이 용기를 동시에 내기는 여기 땅 하면서 내기는 힘들죠. 그러는데 그 용기를 누가 내야 할까? 저는 정부가 내야 된다고 봐요. 정부가 내야 된다. 정부가 예를 들면 자꾸 지금 두려워하고 있잖아. 예를 들면 예. 기업들, 대기업들 여기서 뭐 소득을 월급을 인상시켜줘라. 또 제 2차, 3차 하청 쪽에 돈을 많이 보내줘라. 그렇게 해서 경제가 소위 선순환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데 기업 쪽에서는 어떻게 해요? 아이고 우리가 돈을 자꾸 이렇게 지출 늘리면 또 지금 그나마 쥐고 있는 금고가 텅 비어버리면 나중에 투자를 어떻게 해? 이런 가지고 있거든. 그렇지. 그럼 우리가 자꾸 용기를 좀 그래도 조금 가진 사람들이 용기를 내줘야지. 맨날 그러면 뭐 깡통, 빈털터리, 그죠? 이런 서민들한테 먼저 써 한다는 것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용기를 자, 어느 한쪽에만 선순환 구조의 물꼬를 탁 튀어주면 돌아갈 수 있는데 그것이 서민한테 자꾸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조금 좀 넉넉한 그죠? 기업이나 이런 것들을 정부가 좀 세차게 좀 밀어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돈 오신 분들도 요즘 분위기상 눈치가 보여서 쓰는 거를 주저하는 것 같아요. 워낙 또 사회적 분위기 이러니까. 근데 그럴 게 아니라 오히려 이럴 수있도록 선순환이 되려면은 쓰는 걸 장려해줘야 될 것 같아. 그분들. 자, 그래서 이런 것도 보면 과연 우리가 어떤 쪽에서 스타트가 잘 되면 그것이 다음 단계, 다다음 단계에도 계속 좋은 스타트로 이제 이어진다는 거죠. 네, 그렇게 보면 우리 오늘 이제 같이 좀 이야기할 생애 주기별 어떤 재무 목표 스타트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 것 같아요. 그렇지. 어떻게 스타트하냐 중요한 거지. 딱 주제랑 매치 잘 시키네. 어떻게 이렇게 매치 시켜버리지? 역시 꼰대니까. 알죠? 미꼰. 미친 꼰대? 그래서 자, 재밌는 자료인데요. 금융감독원에서 나온 그 생애 주기별 금융교육 가이드라인이라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애 주기별로 예를 미용기, 신혼기, 자녀 출산 및 양육기, 뭐 자녀 학령기, 그다음 자녀 성년기, 뭐 이런 많아. 자녀 독립 연퇴기 이게 그 생애 주기별로 순차적으로 이렇게 나열을 했습니다. 그리고 각 시기별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정리를 해놓은 표인 것 같습니다. 재밌네요. 그래서 한번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죠. 생애 주기별로 어떤 것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첫 번째 이제 미용기. 자, 미용기라는 표현의 전제는 결혼을 할 것이라는 전제인데 결혼을 하지 않거나 또 한정 없이 미루는 사람도 물론 있는데 그래서 이 개념은 결혼하고 관계없이 우리가 이제 사회 초년생, 그죠? 사회 초년생, 사회에 소득을 얻기 시작해서 한 5년 정도 최소 한 5년 정도까지 기간으로 보는 게 좋겠어요, 그죠? 자, 이때는 저는 자산가치 측면에서 좀 집어서 말씀드릴게요. 다 필요 없고요. 되도록이면 안 쓰는 게 답이에요. 안 쓰는 거. 자기가 저축하는 거 잊어버리는 게 답이에요. 그래서 가이드라인을 정해드릴게요. 70%. 너무 많지 않아요? 70%. 많지. 70%. 그거 다 목표 쓰고 70%. 어디다 써? 네.
70%는 저축을 해야 된다는 거지. 그 저축 다 해버리고 돈 내고 어디다 써? 300만 원 벌면 100만 원 쓰는 거지. 그럼 생각보다 작지 않다니까요. 아니, 그 100만 원 벌면 20만 원 하시는 거고. 다른 친구처럼 요즘 뭐 외제차 리스도 좋은데 한 30만 원 주면 뭐 조그만 외제차도 끌고 다닐 수 있는데 그런 거 그걸 뭐 어떻게 해? 그거 다 70%는 저금해버리고. 어떻게 그래 해야지. 그럼 나중에 힘들어 죽는데. 그래서 가이드라인이죠, 가이드라인. 그래서 네. 이것을 월 소득의 70%를 저축하는 걸로 내 인생을 시작하느냐, 아니면 70%는커녕 또 반대로 30%는커녕 이것저것 외제차 할부, 그죠? 이것저것 시작하면서 그냥 지출 저축제로에서 시작을 하느냐, 스타트를 하느냐 차이는 나중에 내 인생의 선순환 구조에서 굉장히 중요한 스타트가 된다. 그렇죠. 이 결정은 누가 하느냐? 네가 한다. 본인들이 한다. 그렇죠. 즉 미용기 때는 습관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이다. 무조건 자산 형성 속도, 투자 수익을 통한 자산 형성 속도보다 지출 절감을 통한 자산 형성 속도가 굉장히 클 거고, 그렇게 하기 위한 절대적인 저축액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이고, 중요한 거는 그렇게 위한 습관이 체득화 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이다. 자, 우리가 제일 세계에서 행복한 나라 조사하면, 행복지수가 높은 나라 조사하면 늘 덴마크가 항상 상위권에 이게 위치하는데 1등이 되기도 2등이 되기도 하고, 그런 덴마크를 들여다보면 뭐 하여간 직장에서 돈만 타면 그중에 50% 정도는 세금으로 샥 가요. 샥. 내 그중에 내 급의 50%는 내 돈이라는 생각 자체가 없는 거지, 그죠? 그렇게 해서도 또 그 50%에 또 저축을 해요. 그렇지. 그죠? 그런 것들을 비교하면 그렇죠. 우리가 물론 덴마크만큼의 우리가 복지를 갖추고 있지는 못하지만 이제 우리는 시작이지만 어찌 보면 그렇다면 그런 그것을 조금 참고해서 지금부터라도 조금 그런 습관을 사회 초년생 때 지출의 습관을 만들어 놓는 것이 내 인생의 선순환 구조를 맞추는데 굉장히 중요한 스타트가 된다. 행위나 사회초년생이 아니라도 이제부터 다시 새로 시작하겠다라고 마음 먹으신 분들은 그렇죠. 처음 하시는 분들은 다 여기 해당되시는 것 같아요. 이제부터 시작이다. 이럴까. 젊은 날에 꼰대요. 자, 신혼기로 넘어요. 자, 결혼했다면 여기서는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제 생각은 신혼이면 결혼한 거잖아요. 처음으로 내 반려자 생긴 거잖아. 그러면 이때는 공통의 목표를 갖는 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공통의 목표 뭐 애 하나, 애 둘, 이런? 애가 됐든 대부분 이 사람들 있잖아 보면 니는 니, 나는 나 이런 부분도 있으시잖아요. 제가 상담할 때 제가 내도록이면 부부들은 같이 오라고 하는데 간혹 보면 부부끼리 안 오고 따로따로 하시는 분들 있으시거든요. 재주물 사시는 분들. 그분들일수록 돈을 잘 못 모으시는 것 같아요. 못 모을지, 모을 수가 없지. 그렇죠. 모을 수가 없던 거예요. 각각의 사람이 두 사람이 한 살림을 산다는 것은, 진짜 그래요. 이게 독신으로 총각으로 살 때는 돈이 늘 부족했는데, 그렇지. 똑같은 월급인데, 같이 살 때 배우자가 외벌인데 벌지도 않고 맞벌이가 외벌인데도 입이 두 개가 되었는데도 돈이 남는 경우가 실제로 그래요. 이게 그렇지. 좋은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결혼 생활이 선의 효과, 좋은 효과를 거두는 것은 첫째 똑같은 소득인데도 돈이 남기 시작하는 것이 결혼이에요. 멋져. 그렇죠. 왜냐하면 그때부터 지출 쓰는 습관 이런 것들이 조금 이제 목표를 가지면서 이제 이렇게 자리를 잡기 시작하거든. 그렇죠. 자, 그래서 신혼기 때는 공통의 목표 그리고 부부간의 대화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 자산관리 측면에서 그 부분 반드시 염두에 두시고 그게 안 된다면 지금부터 실행을 해라.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오히려 돈이 부족해. 이거는 결혼 잘못한 거야. 지금부터도 결혼을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너무 깊어지기 전에. 괜찮네 그것도. 본질이 그기네 본질이. 자, 그다음 이제 자녀 출산 및 양육기 때 이때는 뭐가 중요할까요? 자녀가 출산 양육기는 이게 자녀가 출산할 거다. 우리가 애들은 뭐예요? 돈뭉치잖아. 돈뭉치. 애들은 진짜 돈뭉치죠. 그러니까 요즘 최근에 이제 자녀 공제
뭐 삼둥이 공제 등등 출산 공제 또 출산 휴가 이런 등등 정책들이 조금씩 많이 확산돼 가는 게 아주 이게 고무적인 게 정책이에요, 그죠? 애 소리가 안 들리는 동네는 죽은 동네고 애들 소리가 애 우는 소리가 안 들리는 나라는 죽은 나라예요. 그렇지. 저는 여기서 이 자산관리 측면에서 포인트를 준다면 이때는 가장 관심이 주요 결사 결정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그거. 주택, 집이야, 집. 그렇지, 집. 네. 집을 사야 돼, 말아야 돼. 확장해야 돼, 말아야 돼.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여기서 이거 한번 잘못 삐끗하면 내 삶이 아작이 나냐 아니면 안정화되냐라고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이죠. 예. 최근에 이제 전월세 소위 말하는 전세 월세 대란에 쫓긴 특히 30대들이 주택 구매 쪽으로 할 수 없이 다 그 상당한 금액의 대출을 안고 대출이 싸니까 그렇게 구매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확 높아졌어요. 그것도 되도록이면 아파트가 비싸니까 되도록 다세대, 빌라 이쪽으로 간다 이거죠. 그래서 굉장히 걱정이 많아요. 그죠? 예, 왜냐하면 30대가 당연히 그런 목돈이 부모한테 물려받지 않았다면 그런 목돈이 있을 수가 없고 또 소득 자체도 많지 않을 수 있고 많지 않을 것이고 또 더군다나 앞으로의 그 소득의 영속성, 소득의 지속성 의 문제에 있어서는 장담하기 힘들기 때문에 30대에 벌써 주택 구매와 관련된 큰 빚을 지고 시작해야 이제 큰 빚을 졌다는 것 자체가 너무 안타까운 거죠. 어쨌든 그런 의사결정이 굉장히 중요할 때다. 그렇죠. 그래서 부동산 구매는 성급하면 지는 게임이에요. 너무 급해할 필요 없기 좀 느긋하게 자기 살 집인지 일단 살 집이면 상관없잖아. 떨어지든 말든지. 일단 살 집인지 아니 투자용인지 이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 필요할 거고 살면서 투자도 하겠다 이런 건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두 가지를 구분해서 생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이다. 어떤 그 상담을 해보면 이렇게 자녀가 내년에 뭐 다음 달에 나오는데 자녀가 다음 달에 나오면 방을 하나 더 늘려야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겠는데 그건 이해가 안 돼요. 보통 특히 1살 이하의 돌이 되지 않는 아이가 자기 방을 요구하는 경우는 없어요. 그렇지. 그러는데 이상하게 방이 하나 필요하겠다 이런 또 엉뚱한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는데 가급적이면 우리가 공간을 넓힌다고 하는 것은 물론 편하겠지만 공간을 넓힌다는 것은 곧 바로 그게 고정비의 증가로 이어져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이 자녀 출산 양육계 있으신 분들 주택에 대해서 좀 심도 깊은 고민 하시는 분께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회사 옮길 수도 있잖아요. 예. 애가 태어났을 때 회사가 안정화되지 않고 회사 옮길 수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애가 나중에 학군 때문에 또 이사를 갈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성급히 안 해도 돼요. 어차피 나중에 또 이사 갈 거야. 자녀를 낳고 할 때 굉장히 이제 민감해지는 것이 주변 사람들의 반응들인데요. 예를 들면 내 자녀는 내가 키우는 거예요. 내가 키우는 것인데 주변에서 어떻게 키운다 이런 것들에 굉장히 이제 소위 자녀 육아 정보라는 미명하에 굉장히 기가 얇아지고 솔깃해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들에 잘못 휘둘리면 깨지는 거는 내 통장이다. 그렇지. 중심을 잘 잡아야 그렇죠. 되죠. 그래서 자녀 출산 시기 주택 관련돼서 심도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자녀 학년 작년 학교 다닐 때. 학교 다닐 때 이때 돈 많이 깨지지. 초, 중, 고 이때 그죠? 엄마들은 여기 그냥 뭐 한 달에 한 달. 자, 이때 이제 결국 기준이 이제 교육비잖아, 그죠? 그렇지, 교육비인데 대부분 사교육비잖아. 그렇지. 대부분 사교육비. 이때 핵심 포인트가 자녀 교육이다 이거지. 우리나라처럼 참 교육이 희한한 나라도 없어요. 진짜 뭐 이거는 우리뿐만 아니라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고쳐지지도 않고 우리나라의 공교육 세금 내고 운영되는 학교에서는 잠을 자고 세금 내고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전혀 존경받지 못하고 있고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을 가르치고 학원에서 이미 알고 있는 내용들을 가르치고 참 이런 구조는 정말 너무 어이없는데도 개선이 안 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어이가 없어요. 희한하죠. 그죠? 그래서 이때 대부분이 많은 분들 생각이 못하는 게 그래도 애들 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냐라는 이유 하나로 자기가 알바까지 해가면서도 학비를 대죠. 교육비를.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부분들이 뭐와 상충이 된다? 자기 노후와 은퇴 자금과 상충이 된다 이거죠. 즉 꼰대 시강사 얘기하는 것처럼
부모가 노후 준비에 대한 노후가 자녀들은 짐이 될 수 있는데 그에 대해 생각을 못하고 당장 애들에 대해서 관심이 쏟다 보면 오히려 애들한테 나중에 또 큰 짐으로 다가온다. 참고로 네. 우리 이게 학교라는 제도가 그렇지. 세계에서 어디서 유래된 줄 알아요? 학교? 학교가 만들어진 최초의 나라. 교도소? 우리나라? 아니 그 최초의 나라. 최초의 나라? 모르겠는데요. 당연히 모르지. 이건 꼰대만 알 수 있는 거지. 그죠? 뭐죠? 이게 학교라는 제도가 만들어진 나라가 독일이래. 독일. 독일인데 그 독일에서 학교를 만들었을 때는 그 학교가 소위 말하면 창의성 이런 학교가 아니라 일종의 기술 교육. 네. 예, 기술 교육 차원에서 만들어진 것이 학교래요. 그 학교가 이제 우리나라 같으면 일본을 거쳐서 우리나라 오게 된 거래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게 일종의 우리나라 학교는 아직도 기술이라는 게 뭐예요? 그냥 배워주는 거잖아. 네. 답을 정하고 답을 알고 그 답을 찾아가는 매뉴얼에 따라서 그냥 그게 주입식이 되는 거죠. 그런 그 독일의 주입식 학교가 시작되면서 나온 것이 결국은 나치 이런 게 나오면서 그 나치점 이후에 독일의 교육이 굉장히 창의적인 교육으로 완전 교육 혁신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건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그 범죄에서 헤어나지고 못하고 있고 그 덕분에 우리는 결론적인 어떤 정답 맞추기 교육에 따라 가지고 우리 이제 사교육비만 이렇게 늘이 깨지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이게 제도가 바뀌지 않는다고 탓하지 말고 중심을 내 가정에서부터 내 자녀에게서부터 중심을 잘 잡으면 좋겠는데 자녀를 2명이나 지금 키울 예정인 지금은 1명인데 조금 있다가 2명이 될 우리 뭉치 씨 자녀에 대한 자녀 교육에 대한 그 컨셉이 뭔지 고등학교까지만 보내고 그다음부터 돈줄 잘라버린다. 제 생각이 그래요. 야박하다. 그건 너무 야박하고 중학교 가지고 잘라야지. 그렇나? 내가 너무 그런 그 아이들의 독립성을 위해서 너무 야박한 거지. 너무 야박해요? 내가 몰랐어 진짜. 그래서 자녀 학년기 때는 교육보다는 오히려 은퇴 신경 쓰는 게 맞아요. 이 시기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본인 노후가 달라지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현실에 갇혀 있다 보면 미래를 못 보죠. 근데 미래에 가서 고민하면 늦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에서 미래에 대한 판단. 일단 이제 돈에 우리 가정에 들어오는 수입은 똑같은 거고 그렇지. 이게 이제 지출 투자 우선 계획을 어디로 삼을 것이냐를 보면 자녀 교육비보다는 부부 은퇴 자금이 먼저 우선순위가 돼야 된다. 그렇죠. 그게 핵심 포인트이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남는 돈으로 자녀 교육을 고민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다음에 은퇴기 때. 은퇴기 때는 중요한 여기 뭐 여러 가지 나와 있는데 결론이 뭐냐면요. 이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제 은퇴 이후에는 돈을 쓰려고 해. 그게 아니에요. 앞으로는 은퇴 이후에도 어떻게 자산을 운영할 건지, 그리고 그동안까지 모았던 자산은 이제 중요한 거는 어떻게 인출할 건지, 이에 대한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많은 분들이 모으기만 모으고, 그리고 운영에 대해 생각도 안 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써야 되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안 가지고 있다는 거죠. 중요한 거는 이제 이런 시대가 이제 도래를 했죠. 그리고 베이비붐 세대가 이제 은퇴에 막 진입을 하는데,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우리나라에는 은퇴 시기 이후에 자산 관리 전략이라든지 은퇴 시기 이후에 자산 인출 전략이 아직까지 제대로 정비되는 곳이 제가 봤을 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 어떻게 하면 자산을 인출해서 효율적으로 사용할 건지, 그리고 내 자산이 인출된 이후에 자녀들한테 어떻게 잘 이전이 될 건지, 그런 부분들. 자, 이게 자녀들의 성년기 때 진짜 이제 중점을 두어서 그 부모들이 해야 될 일 중에 하나는 제2의 인생, 그죠? 제2의 인생을 이제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돼요. 어차피 예를 들면 직장 생활은 더 이상 못할 거고, 그게 뭐 창업이 될 수도 있고 등등 하겠지만, 물론 이제 소득이 필요하면 또 소득 창출하고 맞물려서 생각을 또 해야겠지만, 은퇴, 직장에서의 퇴직 이후의 삶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은 아마 길게 보면 직장에서 퇴직하기 전에 한 10년 전부터, 그죠? 준비해야 될 것 같고, 짧게 보면 아무리 늦어도 3년 전부터는 그런 것에 대한 체계적인 준비와 훈련, 이런 것들. 요즘은 기업들도 이런 것들 신경을 많이 쓰더라고요. 그렇죠. 정부가 그런 부분도 많이 지원을 해주고 해서, 그래서 기업들도 이게 전지 훈련,
퇴직 후 사회 적응 훈련 이런 것들을 많이 해주는데 그런 것들에 진짜 적극적인 어떤 관심을 가져야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금 이 연령별로 저희가 뭐 좀 자산 관리 측면에서 그 핵심 포인트를 한 개 짚어드렸는데 이에 대해서 알고 있냐 모르냐와 굉장히 중요한 차이가 나겠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거를 처음부터 단계마다 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이걸 다 고려해야 한다는 거죠. 처음부터 신혼기 때, 즉 미혼기 때부터 신혼기 때에 대한 생활, 출산에 대한 부분들, 학령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은퇴 이후에 대한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되고 진행이 돼야 된다는 게 핵심 포인트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아니라 단계 진행하잖아요. 그러면 결국에 노후에 남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네. 지금 현재 우리 주위에 보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당장 그 연령대와 한 고민에 대해서만 계속 집중하다 보니까 하나를 해결하고 또 하나가 터지고 하나를 해결하고 하나가 터지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생계형 은퇴가 된다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포트폴리오 분산이고 그래서 이제 젊었을 때부터 이것을 잘 어떤 필요한 목적별로 잘 나누어서 꾸준히 관리해 나가는 거 목적별로 이제 이런 것들이 이미 많이 일반화되었는데 일반화되어 있는 이것들이 결과적으로 잘 못 되는 이유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게 이제 지출 습관하고도 관계가 되어 있지만 조금 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생애 주기별 이런 포인트들에 그 타이밍에 자칫 놓쳐버리면 그렇지. 놓쳐버리면 그때까지 했던 것들이 아작이 난다 이거지. 도로하면 타보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더라라는 거죠. 자, 그래서 생애 주기별 우리가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고, 저희 생애 주기별로 저희가 지속적으로 도움 드릴 수 있는 머니스토리 TV 아이고 말이 안 나오네요.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관련하여 기타 궁금하신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저희 방송에 좀 뭐 제안하실 거 있으시다면 저희 moneystory.tv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간략하게 메모 남겨주시면 저희가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행여라도 또 도움이 받으신 분 있으시다면 또 따끈한 따뜻한 응원의 말씀 자 부탁드리고 뭐 꼰대 뭐 할 얘기 있으십니까? 자, 지금부터 마무리 멘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